지난 시간 리뷰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최신 Federated Learning 알고리즘 몇 개 소개해 드리고 간단히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On-Device Distributed Learning으로 Federated Learning과 Split Learning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첫 번째가 이제 Federated Learning인데 이게 사실 Split Learning보다 훨씬 유명하고 사실 더 중요합니다. Federated Learning은 각 로컬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서버에 절대 공유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공유하냐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러닝한 로컬 모델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 로컬 데이터로부터 얻은 로컬 모델을 애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생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성하냐면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에버리징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딱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리서치 토픽들을 생성해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초반 알고리즘이 당연히 옵티멀이 아니니까요. 그죠? 어떤 종류의 웍들이 있냐면, Federated Learning이라 하면 데이터가 각 로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각 로컬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 센트럴라이즈드 트레이닝 할 때는 배치를 IID하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배치를 여러 개를 에버리지를 하는 건 뭐 비슷한 철학이 될 텐데 다만 로컬 클라이언트들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넌 IID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제가 찍은 핸드폰의 사진들과 여러분들이 찍은 핸드폰의 사진들은 저희가 사는 곳도 다를 거고 내가 사진 찍고 싶어 하는 대상도 다를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 데이터의 클래스가 10개라면 저는 클래스 한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 데이터셋에는.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클래스 한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레이블도 엄청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같은 레이블의 데이터라도 도메인도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동시에 고려해서 트레이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초반 클라이언트 셀렉션 메커니즘은 랜덤이었어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1000개가 있다. 매 라운드마다 1000개를 다 보고 에버리지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사실 컨버전스에.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배치 러닝을 할 거냐, 미니 배치 러닝을 할 거냐, 스토캐스틱 러닝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미니 배치가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배치가 너무 커지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으면 한 10% 정도만 셀렉션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당연히 처음에 제안할 때 랜덤 셀렉션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랜덤이 진짜 최적이냐? 좀 더 괜찮은 이펙티브한 클라이언트 셀렉션은 없을까? 이런 거를 또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또 데드라인 얘기도 나왔었죠. 모든 클라이언트가 내가 만약 10개의 클라이언트를 이번 라운드에 선택했다면 이 10개의 클라이언트가 모두 모델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에게 전송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아니면 적절한 때에 끊어버릴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끌어내는 기준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픽스드된 타임을 설정해서 끊을 거냐 아니면은 뭐 10개 중에 9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기준을 정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버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는 리소스가 없는 걸로 유명한데 얘네에게 자꾸 통신 부담을 요구하고 컴퓨테이션 부담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별히 로컬에서 인퍼런스 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트레이닝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트레이닝을 잘 할 거냐. 이게 지금 사실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요구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모델 저장하고 있어야 되지. forward propagation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 다 저장하고 있어야 다시 back propagation 하면서 그레디언트도 다 구할 거 아니에요? 저장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퍼런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트레이닝.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일례로 뭐 모델 압축 기법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됐죠. 내가 풀 모델을 로컬로 트레이닝 하더라도 뭐 서버에 전송할 때는 예를 들면 모델을 퀀타이제이션해서 전송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 버든을 줄인다든지 하는 기법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사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모델 웨이트를 쉐어링하는 것도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이트가 데이터의 결정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돼서 웨이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웨이트로부터 데이터의 특성을 어느 정도 추출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사실상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 하시는 분들이 푸는 문제는 보통 감추면 아예 감추고 오픈하면 아예 오픈하는 거지 오픈을 하면서 그게 시큐어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시큐어한지에 대한 그 동의가 없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건 지금 상당히 약간 애매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모델 쉐어링을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프라이버시를 높이기 위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일례로 모델 웨이트에다 약간의 노이즈를 주는 거예요. 노이즈를 줘서 러닝을 해도 에버리지 하면 노이즈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테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수천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서버를 과연 이렇게만 써야 하는가? 서버는 리소스가 아주 많은 친구인데 얘가 에버리지만 하게 놔두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가? 서버가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없는가? 이런 또 머리를 굴려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서버의 데이터가 빵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서버의 데이터가 꽤 많을 거고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러닝을 추가로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 프랙티컬한 세팅은 서버에 꽤 많은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클라이언트들이 막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볼 것인가가 될 것이고 레이블링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은 레이블이 꽤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자기의 데이터의 레이블을 절대 하기 싫겠죠. 전문성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선 레이블이 돼 있지만 클라이언트에서는 언레이블된 데이터 세팅에서 어떻게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주제는 Personalized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러닝에 참여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얻고 싶은 거는 나한테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뭐 애민 정신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잘 되는 모델을 얻고 싶은 건데 그 얘기는 non-IID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환경에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좀 덜 돌아가도 나에게 옵티마이즈 된 데이터 모델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는 도중에 이 클라이언트들이 막 자기가 스스로 프루닝도 해요. 막 프루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죠. 동시에. 그럼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어떤 프로세스 플러스 로컬하게 진행하는 나만의 옵티마이전 프로세스가 동시에 갖춰져서 나중에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나만을 위한 모델이 생성이 되는 뭐 그런 스트래티지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되게 핫한 메타러닝이라는 컨셉이 페더레이티드 러닝하고 결합되기도 하는데요. 메타러닝은 뭐냐면 상당히 포텐셜이 높은 빠르게 어댑테이션 되는 모델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페더레이티드 러닝하고 상당히 잘 맞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는 도중에 메타러닝으로 모델을 배워 놓으면 나중에 어느 클라이언트에 이 모델을 설치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런 종류의 논문을 저희가 최근에 써서 하나 저널에 제출한 게 있긴 하고요. 자, 어쨌든 무진장 많은 리서치 토픽이 있고 그냥 모든 종류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그냥 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머리를 사람들이 많이 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흔히 나오는 인트로 시나리오는 자, 우리 센트럴라이즈 러닝에서 이런 거 했지 하고 하면서 원래 있던 딥러닝 문제를 막 열심히 제시를 한 다음에
근데 우리에겐 federated learning이 있어. 근데 이 centralized 되던 이 기법들을 federated learning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성능이 엄청 안 좋아. 그러니까 뭔가 특화된 기법을 개발해야 돼. 이게 이제 흔히 나오는 썰풀기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스플릿 러닝으로 넘어가면 스플릿 러닝은 데이터를 쉐어링을 해요. 데이터를 쉐어링을 하는데 날 것 그대로 쉐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초반 레이어를 좀 통과시켜서 인터미디어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피처를 쉐어링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델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early 레이어들은 클라이언트에 있고 나중에 레이어들은 서버에 있어서 한 번 트레이닝 할 때마다 클라이언트랑 서버를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피처가 서버에 가고 서버는 그레디언트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뭐 이것이 로컬 트레이닝 오버헤드를 낮춰주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때에 따라서 낮춰주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이 분들이 MIT 미디어 랩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논쟁적이거든요. 일단 인터미디어 피처를 쉐어링하는 것이 세이프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 리버스가 가능하다는 모델 인버전이 가능하다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피처로부터 거꾸로 타고 가서 인풋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라운드에 하나의 클라이언트랑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를 들면 1000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내가 한 놈하고 forward, backward propagation 하고 있는 도중에 나머지 999명은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패러렐리즘이 없어서 사실 시간상으로 많은 손해를 봅니다. 트레이닝 타임이 상당히 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스플릿 러닝은 지금은 생각보다 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ederated Learning 논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요즘 뭐가 더 중요하고 막 이런 걸 분간하기가 조금씩 쉽지 않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개의 파트를 좀 쪼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무진장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제 FedEv라는 이제 알고리즘은 그냥 로컬 모델 트레이닝 알아서 하고 글로벌 사이드에서는 에버리지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넌 IID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밝혔고 다른 사람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한 관찰이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모델 업데이트 할 때 나오는 그레디언트가 혹은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한 최종 로컬 모델 웨이트가 서로 되게 다이버전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애그리게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에버리지한 결과물은 상당히 애큐러시를 잘 높이지 못한다라는 실험적인 결과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번 라운드에 클라이언트 10개가 셀렉션 됐다면 이 10개가 생성한 모델의 그레디언트는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완전히 똑같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냥 데이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페더레이트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너무 다르면 컨버전스가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중간 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FedProx라는 논문이 이제 발생한 건데 이게 proximal term을 추가했다라 그래서 FedProx입니다. proximal term은 사실 별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알고리즘의 전부거든요. 전부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로컬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WT라는 글로벌 모델을 받았습니다. T번째 라운드에서. 로컬에서 K라는 클라이언트가 W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고려해야 되는 게
로스죠, 로스. 현재 W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과시켜서 나온 로스인데 페드 앱에서는 이것만 써요. 근데 추가로 이 빨간 박스를 로스에 고려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regularization 텀인데 뭐냐면 업데이트되는 웨이트가 글로벌 웨이트보다 너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로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모델에 바운드 되게 지금 러닝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요. 이 뮤가 사실은 핵심이 되겠죠. 이 뮤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뮤가 빵이면 페드 앱이랑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되게 다이버전스가 큰 거고 뮤가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모델하고 너무 똑같아져서 또 성능이 안 좋아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종류의 설계가 플렉서빌리티를 부과했지만 추가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트레이닝 할 때 또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플렉서비티를 부과하고 뮤를 제대로 컨트롤하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페드 앱보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 자체는 맞아요. 넌 IID 디스트리뷰션 환경에서 글로벌 웨이트의 레귤라이제이션을 걸어서 로컬 모델을 업데이트하면 나중에 애그리게이션 할 때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페더레이티브 러닝 논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아이디어만 보면 엄청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런 거는 나도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아이디어가 심플한 논문들의 이제 하나의 강점이랄까? 반대면은 전부 이론적인 증명으로 발라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심플하면 사실은 이 심플한 아이디어가 still working 하느냐를 따지는데 프루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또 접근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걸 그냥 임피리컬하게만 보이면 논문 쓰기 엄청 쉬워질 거고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나리시스가 없으면 리젝트됩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자, 그 다음 타입의 논문들을 볼게요. 일단 그래서 non-IID 해소하는 쪽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어떤 사람들 방금은 로컬에서 레귤라이제이션을 거는 거였는데 글로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좀 더 리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모델 클라이언트들 간에 서로 좀 레귤라이제이션을 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페드 에버리지를 한 번에 하지 말고 클라이언트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 애들끼리 에버리지를 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에버리지를 하는 식으로 하이라키컬하게 접근하면 또 약간씩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에버리지를 할 때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자. 근데 그 웨이트를 어떻게 주냐면 글로벌 모델하고 너무 그러니까 다르면 다를수록 웨이트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웃라이어로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면 또 모델 다이버전스에 강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인데 지금 제가 뭐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는 심플하고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워킹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실험도 많이 돌리고 또 티오리가 많이 들어있겠죠. 또 이제 그 다음 약간 다른 종류의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트리플 AI에 나온 논문인데 페드 프로토라는 것입니다. 일단 프로토라는 게 뭔지를 밝혀야겠죠. 프로토라는 건 클래스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은 그러니까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데이터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어딘가에 아웃풋을 꺼내면 그게 레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최종 에스티메이션 전 단계에서. 근데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클래스별로 에버리지 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1번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다 하면 내가 클래스 1번에 대해서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 그럼 데이터 100개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100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 그 100개를 평균 내면 클래스를 대표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한 러닝 기법이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 이게 매트릭 러닝 기법인데 각 클래스별로 프로토타입을 다 생성을 해놓고 데이터를 하나 통과시키면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잖아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에 이 각 클래스 프로토타입과 가지고 있는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디스턴스가 미니멈이 되는 클래스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내는 게 이제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로스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현재 정답 클래스 프로토타입과의 간격은 최소화되고 나머지 그 클래스 프로토타입과의 간격은 더 커지도록 로스를 세팅해서 이제 러닝을 하겠죠. 어쨌든 그런 게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고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비디오를 오늘 따로 올려드릴게요. 메타러닝의 일종으로 올려드릴 것이고 네, 어쨌든 이거는 소프트맥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 러닝으로 나오는 기법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이거를 사용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멋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모델 웨이트를 아예 쉐어링을 하지 말고 클래스 프로토타입만 쉐어링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죠. 클래스 프로토타입 엄청 로우 디멘전이거든요. 거의 최종 아웃풋 단위이기 때문에 막 디멘전이 진짜 적어요. 근데 그것만 쉐어링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얘기만 들으면 약간 데이터 쉐어링 하는 것 같다. 스플릿 러닝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플릿 러닝이랑 다른 점은 스플릿 러닝은 모든 데이터 샘플마다 나오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공유하는 거거든요. 오더 프로포게이션 중에 나오는 걸 다 공유하는 거고 이 프로토타입 쉐어링은 데이터별로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에버리지 된 클래스의 대표값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또 스플릿 러닝은 모든 에포크마다 계속 다시 트레이닝 과정에서 로컬 트레이닝 과정에서 나오는 피처를 계속 공유해야 되는데 얘는 다 로컬 트레이닝은 로컬로 다 마친 상태에서 결과물로 나온 프로토타입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부담도 당연히 적죠, 훨씬.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두 개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샘플와이즈가 아니라 클래스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페드 프로토는 절대 모델 스플릿하고 그런 개념 없고 로컬 트레이닝으로 거의 모든 걸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페드 프로토의 목적이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구해야죠. 글로벌 모델을 구하는 대신에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글로벌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구해야 되고 그걸 뭐를 통해서 구하냐면 로컬 프로토타입을 게더링한 다음에 어떻게 잘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이 로컬 모델 업데이트를 어떻게 잘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얘가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가졌으니까. 이 두 개를 잘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페드 프로토 알고리즘이에요. 또 알고리즘만 보면 엄청 심플하고 이 뒤에 숨어 있는 theoretical proof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서버 사이드랑 로컬 사이드가 있는데 자 서버에선 일단 프로토타입을 이제 뭔가 랜덤하게든 어떤 식으로든 그 J번째 클래스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이제 라운드를 돌려요. t를 1에서 2, 3, 4 쭉쭉쭉 돌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for 룹이 하나 돌아가겠죠. 클라이언트 I, 모든 클라이언트 I에 대해서 로컬 업데이트를 진행합시다. 로컬 업데이트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I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로컬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이따 얘기하고 일단 로컬 업데이트가 끝난 상태에서 결과물로 나오는 게 모델 웨이트가 아니고 로컬 프로토타입입니다. 로컬 클래스 프로토타입. 그럼 이걸 가지고 이퀘이션 6를 가지고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만든대요. 이퀘이션 6가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거거든요. 그냥 fed ev랑 사실은 똑같은데 프로토타입을 에버리지 한다는 뜻이고 fed ev에서도 이 정도 웨이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량 대비
클라이언트 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비율을 가지고 에버리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별로 프로토타입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클래스 인덱스까지 같이 들어가서 전체 데이터 대비 전체 클래스 데이터 대비 I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해서 이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구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로컬 업데이트에서는 자기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할 텐데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나에겐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있어요. 글로벌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그걸 갖고 내가 뭐 트레이닝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현재 모델을 가지고 로컬 프로토타입을 일단 한번 구합니다. 로컬 프로토타입은 나의 로컬 모델을 가지고 생성한 나만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나만의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이게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약간 다르겠죠?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로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로스를 쓴다는 뜻이죠. 첫 번째 로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 로스입니다. y라는 레이블을 대고 디스턴스, 타겟 클래스와의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로스 펑션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 이거 하나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된 것이 글로벌 프로토타입이고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프로토타입의 차이를 가지고 사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건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페드 프락스랑 어떻게 보면 철학이 비슷한데 페드 프락스는 웨이트 대 웨이트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거는 거고 페드 프로토는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로컬 프로토타입 차이를 가지고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트레이닝은 그냥 이렇게 로컬하게 계속 가는 거고요. 근데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이 계속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건다. 이게 이제 차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놓고 보면은 페드 프로토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 모델 아키텍처가 클라이언트별로 완전히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 모양만 같으면 왜냐하면 서버가 애그리게이션 하는 것이 모델 웨이트들이 아니라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 프로토타입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디멘전만 맞춰줄 수 있으면 내가 레즈넷 101을 쓰든 레즈넷 8을 쓰든 전혀 상관없어요. 모델의 정보는 서버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약간 괜찮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마다 파워풀한 클라이언트도 있고 되게 힘이 없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을 텐데 걔네들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모델의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장점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뭔가 궁극의 글로벌 모델을 산출하는 게 약간 애매해요. 각각 로컬 모델들은 나오는데 통일된 어떤 아키텍처가 있어야 나중에 그 테스트 할 때 꼭 트레이닝에 참여한 클라이언트들만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궁극의 결과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좀 애매합니다. 각자 자기 걸 트레이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고 프라이버시도 여전히 지금 논쟁의 대상입니다. 프로토타입이 스프링 러닝보다는 프라이버시가 강하겠지만 여전히 클래스의 정보가 로컬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점에서 이게 진짜 프라이빗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프루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약간 또 스위치 기어를 해서 다른 부분이에요. 시스템 사이드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올해 모비시스에 나온 논문인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자,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동일한 애큐러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문제점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인데 요약해 보면 어떤 쓸데없는 일이냐? 로컬 데이터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다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근데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꽤 많은 로컬 데이터들이 사실 쓸모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제공하는 지식들은 이미 모델이 다 가지고 있고 추가로 트레이닝 해야 돼. 로스가 큰 애들, 이런 애들을 사실 집중적으로 보고 싶을 텐데 이미 잘 배워놓은 데이터를 갖고 계속 러닝을 하면 귀중한 로컬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나가고 거기다 타임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셀렉션 하자가 키입니다. unimportant 데이터를 날려버리고 important 데이터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되게 가볍게 잘 돌아가면서 빠르게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함에 있어서 서버의 역할은 무엇이고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무엇이냐. 클라이언트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여전히 서버가 어느 정도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해서 클라이언트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또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죠. Fed Balance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샘플 셀렉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Federated Learning Framework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들 중에서 informative, 정보가 많은 샘플을 prioritize 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특징이고요. 네. 네. 이걸 하기 전에 이게 또 시스템 사이드 논문이기 때문에 프리리미너리 워크,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항상 실험을 통해서 제시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험을 통해서 제시를 이것저것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자 트레이닝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이거를 조사했어요. 뭘 했냐면은 로컬 데이터가 생성해나는 그레디언트 절대값, 그레디언트의 놈이죠. GN이 그런 거예요. 그레디언트 놈을 다 플라팅을 해본 거예요.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철학은 그레디언트 놈이 커야 그 데이터가 좀 임팩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당히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그레디언트 놈이 감소한다. 플러스 이런 예시를 보시면은 상당히 다이버전스가 있다. 데이터들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쓸모없고 어떤 데이터는 스틸 상당히 쓸모 있을 수 있다라는 관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밑에 부분은 좀 잘라버리고 위에 부분만 킵해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의 데이터로 한 번 라운드를 돌리느니 로스가 큰 20개의 데이터만 갖고 5라운드를 빠르게 돌리는 게 사실은 컨버전스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래프에서는 데드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뭐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충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시스테매틱하게 스터디한 걸 좀 봅시다. 일단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하나는 T. T는 뭐냐면 이번 라운드에 셀렉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트레이닝을 마친 시간을 평균 낸 것을 이제 T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딱 T만큼 기다릴 거냐, 에버리지만큼 기다릴 거냐, 0.5만큼 기다릴 거냐, 1.5, 2.0을 기다릴 거냐에 대해서 이제 픽스드 데드라인으로 스트레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 PC라는 기법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80%가 리포트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본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일단 스마트 PC냐 다른 거냐 비교를 해볼 때 이쪽 셰익스피어 데이터셋에서는 스마트 PC가 제일 좋잖아요. 스마트 PC가 제일 좋은데 이게 Federated EMNIST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는 또 스마트 PC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볼 수 있는 건 픽스드 데드라인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80%만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스트래티지가 더 좋은지가 컨센서스가 없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 로버스트하게 항상 워킹하는 솔루션이 없다가 지금 현재 관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픽스드 데드라인도 데드라인 나름이겠죠. 보면은
너무 작으면 0.5T의 경우에 너무 작으면은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무시할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안 되고 근데 이거 1까지 증가시켰더니 엄청 좋아졌죠. 가장 좋은 게 지금 1이죠. 페더리티 앰니스트에서. 근데 다시 조금 더 증가시켰더니만 또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는 어떤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또 이 셰익스피어에서 보면은 꼭 클수록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2.0T가 거의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진짜 케바케인 상황이고 그러면은 리서치가 필요한 거죠. 리서치는 이제 항상 로버스트하게 워킹한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Fed 밸런서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샘플 셀렉션하고 데드라인을 둘 다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스텝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오른쪽이 서버 사이드고 왼쪽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입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이 이제 다 스텝을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 스텝 1번은 자, 서버가 가지고 컨트롤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건 글로벌 웨이트입니다. 웨이트니까 원래 페더리티 러닝이 있는 거죠. 근데 없던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LTR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뭐냐면 로스 스레시홀드의 약자입니다. 로스 스레시홀드 이게 뭔지 좀 이따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데드라인을 서버가 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거예요. 근데 데드라인을 정해준다는 것이 사실은 서버가 혼자 데드라인 알고 있어도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버가 데드라인을 적용하는 거지 클라이언트가 뭐 데드라인에 따라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데드라인이 실제 로컬 트레이닝에서는 샘플을 몇 개 셀렉션 할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이 데드라인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서버가 이 두 개의 추가 정보를 준다. 스텝 2, 3는 로컬에서 발생하는 건데 로컬 트레이닝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느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샘플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게 로컬 트레이닝이에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3개가 있었는데 2개로 줄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로스 스레시홀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로스 스레시홀드.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샘플 셀렉션을 할 때나 로컬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나 또 좀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생성해요. 여기 보면 메타데이터라고 나오잖아요. 메타데이터에다가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로컬 모델 업데이트한 거를 동시에 보내요. 그래서 이 델타 WR은 원래 페더럴티 러닝에서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이제 추가로 지금 전송하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송을 한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어그리게이터가 여기 추가로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모델 어그리게이터는 원래 있는 거고, 그죠? 이 메타데이터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서버가 전송했더니 LTR과 DDLR을 업데이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6번에서 로스 스레시홀드가 업데이트되고 7번에서 데드라인이 업데이트되고 이게 이제 전체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구조, 어떤 모듈이 뭘 언제 하냐 이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핵심은 여기 있는 굵은 글자들이죠. 데드라인과 로스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 그다음에 샘플 셀렉션 어떻게 할 거냐? 메타데이터는 뭐냐?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보자면 샘플 셀렉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샘플 셀렉션 어떻게 하냐라는 걸 나타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샘플을 몇 개 고를 거냐라는 것을 세팅을 해야겠죠.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드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애초에 내 로컬 트레이닝이 무시될 거라는 그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시간 내에 맞춰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어떤 걸 개선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배치 하나를 트레이닝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여기입니다. min bi. 클라이언트 i의 배치를 트레이닝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본인이 프로파일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배치에 얼마만큼 시간 걸리고 데드라인은 얼마고 내가 에포크가 얼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계산하면 내가 데이터를 전체 몇 개를 쓸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S를 계산하고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예외 처리, 코너 케이스인데 내가 도출한 이 샘플 사이즈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크면 그냥 뭐 내 데이터 다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라 else 부분. 샘플 사이즈가 내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다. 그러면 어쩔 거냐? 뭘 고를 거냐가 중요하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로스 스트레시홀드입니다. 로스 스트레시홀드. 뭘 하냐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인퍼런스를 해요. 인퍼런스를 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로스를 구해서 그 로스가 로스 스트레시홀드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가지고 셋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스가 스트레시홀드보다 크면 오버 스트레시홀드 OT 셋에다가 넣고 만약 언더 스트레시홀드 그 스트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언더 스트레시홀드 셋을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두 개로 나뉘었죠.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가 커야 중요한 데이터라는 이제 직관에서 모든 게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OT랑 UT 중에 OT가 더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로스 스트레시홀드가 어떻게 변하냐도 또 나중에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와 안 중요한 데이터가 나뉘는 분기점이 되니까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서 OT랑 UT를 나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이제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 할 길이를 다시 조절하거든요. 내가 아까 샘플 사이즈를 분명히 골랐는데 만약 OT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OT에 맞춰서 샘플 사이즈를 늘립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초반에는 꼭 데드라인과 상관없이도 OT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을 무시하는 게 위험하다 보니까 계속 더 하는 거예요. 더 트레이닝을 더 많이 써서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얘네들이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데드라인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서버가 그걸 인지하겠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늘리든지 하는 후속책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서버 사이드랑 클라이언트 사이드랑 이제 약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버에선 데드라인을 적절히 컨트롤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데드라인을 고려하되 또 너무 데이터를 쳐버리면 안 좋으니까 important 데이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데드라인보다는 그 데이터 자체를 더 많이 프라이어티를 줘서 샘플 사이즈를 고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실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OT에서만 고르진 않고요. 플렉서빌리티를 또 여전히 줘요. 이게 항상 기법이 하나 탄생하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더 탄생한다는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전체 내가 L개의 데이터를 고를 거다. 그럼 이제 P라는 이제 포션을 줘서 P가 이제 0에서 1 사이의 밸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0.5보다 커야 이제 이 사람들의 설계 철학에 맞는 거죠. 그래서 반 이상의 데이터를 OT에서 뽑겠다, 랜덤으로. 그다음에 반 이하의 데이터를 UT에서 뽑겠다, 랜덤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트레이닝 셋이 파셜하게 구성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트레이닝 셋을 구성하면 끝입니다. 이게 제가 뭐 말은 길게 했지만 실제는 뭐 별로 오버헤드가 크진 않죠. 한 번 로스만 구하면 되고 데이터 한 번만 왔다 갔다 한 번 쑥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트레이닝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원 에포크보다 더 간단한 거죠. 백 프로피케이션도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로스를 골라야 될 겁니다. 네.
방금 그렇게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도 해가지고 올렸다 쳐요. 올렸을 때 이제 서버가 어떤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로스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를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여기에 보면 이제 인풋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개만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Lrow라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내가 아까 트레이닝을 다 했잖아요. 트레이닝을 한 결과 로컬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로스를 가진 친구의 로스가 Lrow입니다. 그 다음에 Lhigh는 뭐냐면 거꾸로겠죠? 높은 로스를 가진 친구일 텐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고려를 합니다. 작은 로스 할 때는 민 로스였는데 큰 로스 할 때는 맥스 로스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 대신에 80% 정도 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이제 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설명한 바와 같은데 맥스 로스가 사실은 좀 되게 dangerous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중에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필. 근데 그 진짜 운 나쁘게 아웃라이어 있는 그 하나의 데이터 때문에 대부분 로스가 예를 들면 1인데 걔만 로스가 뭐 10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100으로 리포트를 해버리면 서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런 아웃라이어들의 임팩트를 막기 위해서 맥스보다는 그냥 80%에서 자르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empirically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어쨌든 추가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되잖아요.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한 단계 더 날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또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differential privacy에서 쓰였듯이 이 로스 메타데이터에도 가우시안 노이즈를 좀 섞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서버에서는 뭘 하냐면은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여러 개 중에서 민 값을 취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한 로우 로스 밸류를 하나 얻고 글로벌한 하이 로스 밸류를 얻을 때는 또 평균을 취해요. 이 부분도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철학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맥스를 취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민을 하는 이유는 또 exceptionally 하이한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로우랑 하이에서 어프로치가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로우 로스 밸류랑 하이 로스 밸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 로스 스레시홀드는 이 사이 값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LL과 LH 사이에 어딘가로 정할 텐데 정확히 그래서 어느 지점에 포인팅을 할 거냐에 이 또 LTR이라는 또 이상한 코에피션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스 스레시홀드 레이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빵입니다. 초반엔 빵이어서 뭐냐면 로우 로스에 그냥 딱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로우 로스에 붙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로스 스레시홀드가 상당히 낮다는 뜻이고 초반에 로스 스레시홀드가 낮다는 얘기는 오버 스레시홀드 데이터셋이 상당히 커진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샘플 사이즈가 커질 거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말이 되죠. 왜냐하면 트레이닝의 초반 단계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로스 스레시홀드 레이쇼가 작습니다. 작다가 나중에 트레이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씩 커지면서 이 로스 스레시홀드가 하이 로스 밸류에 조금씩 붙어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럼 샘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점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럼 로스 관련해서 맞췄고 샘플 셀렉션도 맞췄어요. 근데 보통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셀렉션이란 말이죠. 클라이언트 셀렉션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밸류와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냐를 내가 매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클라이언트의 샘플 셀렉션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추가로. 그럼 샘플 셀렉션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틸리티 펑션을 다시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철학은 OT에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라이언트는 유즈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 OT에 있는 데이터가 로스가 클 것이기 때문에 로스가 클수록 그레디언트가 클 것이기 때문에 모델 업데이트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둘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OT의 개수가 하나가 있고 각 OT가 산출하는 로스가 있어서 로스의 합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OT에 있는 데이터들만 갖고 로스의 전체 합, 스퀘어드 썸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OT의 개수 자체도 따로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 펑션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OT 개수로 나누는 거는 에버리지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OT 개수만 따지고 만약 로스를 안 따지면 OT 개수만 따졌을 때는 로스 스레시홀드만 기준으로 이제 내가 이 클라이언트의 그 가치를 매저하는데 로스를 직접 따지기 시작하면 스레시홀드는 1이지만 어떤 클라이언트는 평균 로스가 5일 수도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평균 로스가 10일 수도 있는데 이 베리언스를 좀 내가 카운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걸 같이 고려한 유틸리티 펑션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셀렉션을 한다라는 심플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드라인 컨트롤 단계에 왔습니다. 약간 뭐 글이 많은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일단 데드라인 알고리즘의 이름이 Find Peak DDL2네요. DDL2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DDL은 데드라인을 말하는 거고 E는 efficiency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뜻하는 바는 데드라인을 정하되 데드라인 efficiency가 피크를 찍도록 유도하는 데드라인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efficiency를 최대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fficiency의 정의를 일단 해야 될 텐데 이거죠. 데드라인을 늘려감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efficiency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트릭을 이런 식으로 구한 건데 일단 데드라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한 라운드의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근데 장점이라 하면 더 많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라운드의 밀도는 높아져요. 그 데드라인이 커지면. 근데 그 라운드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두 개의 장단점을 섞어서 단점을 이쪽 분모 텀에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그냥 막 증가시켜 보면서 이피션시를 매저를 실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컨케이브 형태가 나오더라. 이런 게 이제 또 시스템 학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죠. 이런 걸 보여주면은 그러면 뭔가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피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이 세팅됐습니다. DDL2를 맥시마이즈하는 데드라인을 찾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DDL 이 파인드 피크 알고리즘에서 지금 인풋으로 여기 있는 세 개가 들어갔는데 이 세 개가 뭐냐면 또 어썸션을 해요. 아까도 동일한 어썸션을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일단 B는 클라이언트 I가 배치 하나를 가지고 트레이닝할 때 얼마나 걸리냐를 스스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서버한테 리포트도 해준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실제 매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요. 서버가 모델을 클라이언트 I에게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다운링크 타임입니다. 그다음 업링크 타임은 거꾸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모델을 전송해주는 시간. 이게 클라이언트들마다 서버와의 거리도 다르고 통신하는 수단도 와이파이일 수도 있고 LTE일 수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마다 다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라이언트별로 다 매저해 놓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롱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로 에포크가 정해져 있다. 이거는 뭐 최소 1일 거고 맥스는 어떤 대문자 2로 표시되는 게 대문자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값으로 정해진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중요한 것이 이제 컴플리션 타임이거든요. 클라이언트 i별로 컴플리션 타임이 얼마나 됐냐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데드라인 이피션시가 나와야 되고, C랑 T는 이제 뭐 실제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어트한 템포러리 밸류라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다 공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클라이언트별로 돌리면서 이 두 개를 매저하고 최종적으로 컴플리션 타임을 계산하는 건데, 자, 네트워크 타임은 일단 글로벌 모델 업데이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모델을 다시 업로드하는 시간, 이것만 합치면 네트워크에 관련된 타임이 나올 거고, 이거는 그냥 이미 매절된 밸류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는 데 드는 컴퓨테이션 시간인데, 이거는 배치별로 얼마나 걸리냐에다가 에포크를 곱하는 식으로 하겠죠. 데이터 수도 곱하고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하고 샘플 사이즈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와 트레이닝을 합치면 전체 컴플리션 타임이 되는 거고, 이거를 클라이언트별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별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트레이닝 타임 캘큘레이션 식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어진다. 여기에 지금 샘플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오버 더 스트레시홀드 세트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트레이닝 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보들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찾을 건데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이제 C가 내가 최종적으로 데드라인 내에 몇 개의 클라이언트의 리포트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엔 리포트를 0개를 받고 있다가 데드라인 T를 조금씩 늘리면서 만약에 T가 컴플레이션 타임보다 크면 이 클라이언트 I가 리포트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I를 그 밸리드 셋에다가 추가시켜서 리포트된 클라이언트 크기를 하나씩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C가 데드라인 T를 정했을 때 몇 개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인디케이터가 되고, 그럼 아까 정의한 대로 T분의 C가 데드라인 이피션시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그냥 T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쭉 보다가 이제 맥스가 되는 지점을 뽑겠다는 거죠. 맥스 인덱스 지금 함수를 넣었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터레이티브 서치를 해서 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데드라인을 고를 때는 방금 구한 거를 가지고 에포크를 1일 때도 적용해보고, 그다음 맥스 에포크 이 대문자 2로도 적용해본 다음에 또 이 사이에 어떤 값으로 적절하게 세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사이 값으로 세팅을 하냐면 이분들이 가정을 한 게 클라이언트들이 자유롭게 자기 에포크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거든요. 1과 대문자 2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1에 맞추거나 2에 맞추거나 하면 좀 애매하고 이 사이 값으로 해야 되고, 이때 또 여기 있는 그 로스 스레시홀드 레이시오처럼 데드라인 레이시오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얘가 또 온라인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이것도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건 제가 생략을 했어요. 이 정도로 데드라인이 컨트롤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이제 샘플 셀렉션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샘플 셀렉션으로 인해서 트레이닝 타임이 중간중간에 변할 텐데 이게 계속 포함이 되면서 샘플 셀렉션이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와중에 그 업데이트 되는 거를 고려해서 데드라인도 같이 업데이트 되니까 이 파트가 사실 핵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020년, 22년 이런 식으로 최신 페더레이티드 러닝 프레임워크 플러스 알고리즘 몇 개를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마이 슈퍼바이스드로 하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강의 자료까지 준비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추가를 해서 다음 학생들에게는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